여러분 1타입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경매에도 1타입이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낙찰 한 번으로 건물 두 채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정가에서 무려 34%나 빠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저한테 상납한 물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요, 고민하는 순간 늦습니다. 보이는 즉시 받아먹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위치는 임대, 교통 흐름, 주변 수요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끝까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이득이 숨어 있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러 고고싱싱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의 사건 번호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2025 타경 42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가곡리 550-36 1동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이번 경매는 토지는 지분 매각이며 건물 전체가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분 매각 하며 스킵할 겁니다. 스킵하실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전경매연구소에서 그런 물건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물건 좋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킵하실 분은 스킵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실 분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40.0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93.61평입니다. 다음은 건물 규모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987.6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298.77평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2억 1244만 3,720원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이 진행되면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34% 수준인 11억 186만 8천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입찰을 위해 필요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억 1,020만원입니다. 금액이 많이 헷갈리는 숫자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경매는 4회차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기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의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건물 규모, 가격, 일정까지 포함한 이 물건의 기본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근린주택이 어떤 구조로 지어져 있고 주변 환경이 임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숫자까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 물건은 같은 필지 안에 두 동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곡리 550-36번지와 550-38번지 서로 다른 두 필지의 건물이 한 동씩 존재합니다. 다만 두 건물이 사이에 550-37번지의 주택이 있어 거의 붙어 보이듯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처음 보면 한 덩어리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물건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대충 보고 스킵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토지부터 간단히 찾겠습니다. 대지 성격의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가곡리 550-36 잡종지 252약 75.63평 그리고 가곡리 550-38 잡종지 242약 72.60평. 즉 대지로 쓰이는 핵심 토지는 이 두 필지가 각각 깔려 있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는 도로입니다. 가곡리 550-89도로 150.02약 45.38평인데 이건 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지분입니다. 표기 그대로 지분 119만 600분의 3만 4. 여기에서 지분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도로는 기존 도로로 낙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지분 소유자도 주장을 할 수 없는 불특정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분이란 단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 2필지는 각각 잡종지로 존재하고 도로 1필지는 지분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권리 분석에서도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건물 구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의 핵심 매력이 나옵니다. 건물은 총 2동입니다. 하나는 550-36번지 건물, 또 하나는 550-38번지 건물입니다.
각 건물마다 1층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호실로 임대가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 합쳐서 총 18개의 호실을 임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여러분이 경매로 한번 낙찰을 받는데 운영 관점에서는 두 동을 동시에 굴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말한 경매의 1타입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느낌이 더 확 옵니다. 건물은 2020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거의 신축급으로 봐야 할 물건입니다. 필로티 주차 형태로 1층 공간이 열려 있고 차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관은 밝은 톤의 석재 느낌 마감이고 창호와 발코니 형태가 단정하게 떨어져서 관리만 잘하면 신축급 인상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동이 서로 한 건물을 지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리 동선도 한 번에 잡히는 편입니다. 이건 운영자 입장에서는 꽤 큰 장점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과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주변에 임대가 수월한 뭔가 있느냐 하는 걸 봐야 합니다. 이 물건은 오뚜기 평택 공장의 입구까지 38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는 LG전자 평택 공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들은 관련 공장과 여러 회사들이 난립해 있는 지역의 입구에 이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느냐, 차가 막히지 않느냐, 교통이 받쳐주느냐입니다. 전철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진이전철역 지도 기준으로 전철역까지 약 1.2km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진이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정식역입니다. 다만 전철을 타고 그대로 서울역까지 자동으로 직행하는 노선이라기보다는 1호선 라인 자체가 서울 도심까지 연결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이역에서 출발해 병점 수원구로 등의 역을 지나 서울역 방향으로 연결되는 편성을 타고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가량이면 도착이 됩니다. 현장 이미지에 진이역 표기가 확인되듯 이 생활권은 진이역 접근성이 핵심 축이 됩니다. 즉 도보권을 억지로 포장할 건 아니지만 거리 자체가 멀지 않아서 자전거 차량 이동으로는 충분히 커버되는 동선입니다. 임차인 모집에서도 전철역 1km대 접근은 확실히 먹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차량 흐름은 더 강합니다. 자료 기준으로 오산티지까지 약 5.6km. 이 정도면 출퇴근 차량 수요나 인근 산업물류 수요를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큰 도로 경기대로 표기 구간 이미지처럼 이 일대는 차량 흐름이 살아있고 주변에 공장 물류 근린 시설이 섞여 있는 형태라 임대 수요가 단절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입지도 더 명확합니다. 바로 인근의 규모가 큰 시설 큰 지붕에 대형 건물이 붙어 있고 주변에는 신축 다가구 근린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동네는 이미 주거 임대가 돌아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완전 외딴 시골처럼 공실이 길어지는 타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흐름 속에 끼어 있는 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로 다른 두 필지 550-36, 550-38의 건물 두 동이 존재하고 토지는 잡종지 2필지가 중심이며 도로 1필지는 지분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각동 9호실씩 총 18호실 임대가 가능한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진이역 1.2km권 접근, 오산티지 5.6km 차량권까지 받쳐주니 임대와 교통 흐름에서 빠질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왜 함정처럼 보이는데도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과 임차인에서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딱 그 부분을 제가 칼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차분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멸 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2일 설정된 푸른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금액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이번 경매로 모두 소멸합니다. 실제로 등기부를 보면 이후에 설정된 추가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차권 설정, 그리고 이번 강제경매까지 전부 소멸 대상입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자체는 구조적으로 정리된 물건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두 개의 건물, 즉 목록 1가공리 550-36과 목록 2가공리 550-38에 임차인이 나뉘어 있습니다. 목록 1번인 가공리 550-36번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임차인 6분이 있습니다. 이 중 1층 상가와 나머지 다가구 임차인이 섞여 있고 전입은 대부분 2020년 7월 2일 이후입니다. 보증금은 500만원부터 1억 6,8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한 점은 목록 1의 임차인들 중 아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없습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보더라도 소멸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1번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나머지 임차인은 모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록 1에서는 걱정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록 2번인 가공리 550-38번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 2 건물에는 총 8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 중 대항력 있는 1번 임차인과 4번 임차인, 5번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스킵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정신 바짝 차려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임차인은 1층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세가 80만원입니다. 전입은 2020년 5월 1일이고 확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2천만원을 1번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바로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의 회사는 주식회사 LK유진건설 산업대표자의 이름과 이 물건의 주인이며 채무자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건물주가 이곳에 임대하여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겠지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임차인입니다. 4번 임차인은 2020년 4월 14일 보증금 1억 1,550만원을 주고 전입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으셨고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매 학원도 다니고 경매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럼 문제 없네. 배당으로 끝났네. 난 인수할 거 없어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일자가 2022년 3월 28일입니다. 이 말은 대항력은 있으나 후순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무조건 1억 1,550만원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음 5번 임차인은 2020년 5월 29일 전입하면서 4번과 같은 보증금 1억 1,550만원을 주고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임차인은 법원에서 1억 1,550만원을 지급하고 배당으로 끝납니다. 즉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낙찰자도 인수할 것이 없고 임차인도 손해보지 않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은 낙찰자는 오직 4번 임차인의 보증금 1억 1,550만원을 인수하고 낙찰 후에 4번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인수금을 건네는 경우보다 임차인은 그냥 이대로 변화 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억 1,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치고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그대로 살면 끝입니다. 물론 4번 임차인이 언젠가 나가겠다고 하면 이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 분석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인수 리스크는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금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 특히 은행에서 실제로 얼마를 빌려주는지를 숫자로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가정은 분명합니다. 1주택자가 최저입찰가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이 물건의 최저입찰가는 11억 186만 8,190원, 즉 11억 2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해 있어 1015대책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 70%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11억 186만 8,190원의 70%로 은행에서 승인해주는 대출금은 7억 7,130만 7,733원입니다. 이게 은행 통상적인 공식 대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18개의 호실 구조입니다. 실전에서는 방 한 칸당 방 빼기 비용을 1천만 원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또한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거래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1억 8천만 원은 은행 대출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가 운용할 수 있는 대출금은 약 5억 9,130만 원입니다. 이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내 돈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 30%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 11억 200만 원의 30%를 적용하면 3억 3,056만 원, 정확히는 3억 3,056만 457원입니다. 이 돈은 은행 대출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방 빼기 비용입니다. 이 건물은 총 18칸 구조입니다. 방 한 칸당 1천만 원으로 잡으면 1억 8천만 원. 이 금액 역시 은행 대출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전액 현금입니다. 이제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니까 1%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물건은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합니다. 9억을 넘는 순간 취득세는 3% 구간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취득세율은 3.3%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3,636만 1,650원, 즉 약 3,636만 원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합해서 150만 원입니다. 이제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자기 자본 3억 3,056만 원, 방 빼기 비용 1억 8천만 원, 취득세 약 3,636만 원, 기타 비용 150만 원. 이걸 전부 더하면 총 5억 4,842만 2,107원, 즉 약 5억 4,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물건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계산에 넣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이 있는 목록 2의 4번 임차인의 인수금액 1억 1,550만 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6억 6,392만 2,107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은행 대출금 5억 9,130만 원과 자기 자본 투자금 6억 6,392만 2,107원을 더하면 12억 5,522만 2,107원이 됩니다. 이 돈이 이 물건을 순수하게 내 걸로 만드는 금액이 됩니다. 절대 보기에 싸게 보인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융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만이 이 물건의 공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물건의 진짜 부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이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7억 7,130만 원입니다. 이자율은 보수적으로 연 4%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연 이자는 약 3,085만 원, 이를 월로 나누면 매달 약 257만 원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계산하지 않는 자기 투자금 기회비용입니다. 이 물건에 들어간 자기 돈은 자기 자본 30%, 방 빼기 비용,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합쳐 총 5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다른 데에 넣었다고 가정하고 역시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하면 연 기준으로 약 2,190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183만 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이자, 월 약 257만 원, 자기 자본 기회비용 월 약 183만 원, 이 둘을 더하면 매달 약 4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440만 원이 이 물건의 진짜 월 고정비입니다. 임대 수익이 이 금액을 넘기지 못하면 이 물건은 매달 손해를 보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싸 보인다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이 440만 원을 덮고도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만 이 물건을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물건이 어떻게 굴러가면서 돈을 남기는지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두 동의 건물이 있고 두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대보증금을 모두 합치면 총 1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그냥 묶어두는 돈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굴리는 연료 같은 돈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중에서 먼저 이 은행 대출금 5억 9천만 원을 전부 갚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은 더 이상 은행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걱정도 없습니다. 대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은행을 다 갚고 나면 임대보증금 중에서 약 7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다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내 돈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 내가 직접 넣은 돈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방 빼기 비용, 취득세와 각종 비용, 그리고 대항력 임차인에게 인수해야 할 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약 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방금 남아있던 임대보증금에서 그대로 회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 빚도 없습니다. 내 돈도 다 회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약 6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 남은 돈은 굳이 위험하게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그냥 예치해둡니다. 이자율은 연 4% 정도만 잡아도 매달 약 20만 원 안팎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동의 건물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약 17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은행 대출은 없습니다. 내 돈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에서 이자가 나오고 건물에서는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안 해도 매달 약 190만 원 안팎의 현금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의 정체입니다. 싸서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운 좋아서 되는 물건도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구조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다면 1타입이가 아니죠. 자, 이제는 월세나 기존 임대보증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실에서 나오는 숨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 물건을 다시 보면 공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목록 1입니다. 공실이 202호, 301호, 302호, 총 3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목록 2입니다. 공실이 401호, 총 1개 호실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에는 현재 기준으로 공실이 총 4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공실 1호실당 보증금 1억 원 이렇게만 잡겠습니다. 그러면 공실 4개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총 4억 원입니다. 이 4억 원을 월세로 쪼개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으로 받아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안전하게 넣어둡니다. 이자율은 연 4%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원에서 1년에 나오는 이자는 약 1,600만 원입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매달 약 13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아무 일 안 해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돈은 기존 월세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기존 구조에서 억지로 짜낸 돈도 아닙니다. 그냥 공실을 정상화했을 뿐인데 돈이 하나 더 생긴 구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은행 대출은 정리된 상태고 내 투자금도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월세 수익이 있고 남은 보증금에서 이자가 나오고 공실만 채워도 매달 추가로 약 130만 원의 이자가 더 생깁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되는 수익이 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월세 얼마 나오느냐로 보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목록 2의 202호는 임대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생각하건대 아마도 월세가 있을 걸로 미루어 짐작되지만 신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으며 이 금액은 따로 보너스로 생각하고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매각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싸게 낙찰받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했을 때 세금 빼고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숫자 하나도 흐리게 안 합니다. 우선 매각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찾겠습니다.
감정가가 32억 1244만 3,720원, 즉 약 32억 1244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금액은 최저입찰과 낙찰 기준입니다. 낙찰가가 11억 186만 8,190원입니다. 여기에 형님이 앞에서 확정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3.3%로 계산해 3,636만 1,65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까지 합쳐서 부대 비용 150만원을 더합니다. 즉 등기까지 끝낸 진짜 취득가액은 11억 3,972만 9,84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출발선입니다. 이제 양도차익을 보겠습니다. 감정가로 팔면 양도차익은 감정 매각가 32억 1,244만 3,720원에서 투자금 11억 3,972만 9,840원을 빼면 20억 7,271만 3,880원입니다. 즉, 약 20억 7,271만 원이 차익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보유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합니다. 차익의 6%가 1억 2,436만 2,832원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 양도소득 금액은 20억 7,271만 3,880원 빼기 1억 2,436만 2,832원은 19억 4,835만 1,048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9억 4,585만 1,048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세율 구간은 더 이상 애매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종합세율 최고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8억 1,023만 2,971원으로 계산되고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는 8,102만 3,297원이 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합계는 8억 1,023만 2,971원 더하기 8,102만 3,297원이면 즉 약 8억 9,125만 원입니다. 자, 그럼 차익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최종 수익입니다. 세후 수익은 차익 20억 7,271만 3,880원에서 8억 9,125만 6,268원을 빼면 11억 8,145만 7,612원입니다. 즉 감정가로 매각하면 세금 다 내고도 약 11억 8,145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빼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 있는 4번 세입자의 인수금액입니다. 바로 1억 1,5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차익에서 빼면 10억 6,59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순수하게 남은 수익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6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약 한 달, 두 달, 길면 3달 만에 원금 모두 회수하고 매달 320만 원의 수익을 내다가 3년 후에 매각을 했을 때 세금 모두 털고도 10억 6,6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매의 묘미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를 싸 보이는 물건으로 하면 안 되고 계산이 되는 물건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물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를 끝까지 볼 줄 아는 분에게는 그냥 놓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경매를 겉핥기로 보는 단계는 넘으셨습니다. 이런 구조가 궁금하시고 이런 계산을 매번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서 더 깊이 있는 물건들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구조, 숫자, 그리고 진짜 실전 이야기들은 멤버십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한 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끝난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